누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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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옆으로 반가운 얼굴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 견제구의 맏형 뉴시스의 이종익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막내인 정조윤 기자의 환영사부터 듣고 시작하죠. 네. 이종익 선배는 천안 아산 정보통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전 여기서 했던 그 원탁 기자들의 멤버였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견제구 이제 출연 결심을 하게 됐는데, 함께 이 선배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밥 사주셨어요, 오기 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여기서 자랑을 하자면 제가 원탁 기자를 이제 그만두고 한동안 2년 가까이를 거의 이제 논문에 매달려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박사 논문을 끝마쳤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저희 집에 아이들과 그 저희 안사람한테 뭐 한 1년 가까이 이상을 같이 나가본 적이 없어요. 주말에. 논문 패스하시고 네. 그 박사 학위를 네. 묵혀만 두시는 게 아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고. 올해부터 이제 하게 됐죠. 뭐 대학 이름까지 밝히기는 좀 곤란하고 네.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행정학개론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견제구 출연하는 기자가 이제 두 분 말고 또 두 분이 더 있잖아요. 네. 네 명이 지금 이제 출연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조합을 좀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뭐 큰형과 막내 뭐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것도 맞긴 한데 맏형 그리고 막내 그것도 있긴 한데 가방끈이 두 분이 제일 기세요. 얘기하신 대로. 한 분은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한 분은 곧 받을 예정이라고. 네. 곧은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그냥 수료해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료는 했는데 네. 이제 논문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제가 논문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원탁의 기자 하는 동안 네. 준비만 하다가 원탁의 기자 끝난 다음에 논문 시작했습니다. 견제구 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첫 방송이니까 앞으로 네.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각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딱 여기 나오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언론인에서 윤리 강령이 사실과 진실 보도입니다. 근데 직업상 너무 급한 나머지 쫓긴 나머지 사실 보도에만 치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 견제구를 통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 사실 보도와 함께 진실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신인들이나 뭐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였잖아요. 얼굴을 알리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이제 공천까지. 충격이 크겠지만 저는 아직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 2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귀한 후보가 또 어떤 역할을. 박성동 천안시장은 업무 보고를 받자마자 이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7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네요. 기자분들 모두 총선 취재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뭐 총선 외에도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져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먼저 천안, 아산 국회의원 지역구만 해도 5곳이었고 천안시장 보궐선거 1곳, 그리고 또 천안 도의원 1곳, 아산 시의원 1곳에서 총 8곳이 이렇게 치러졌거든요. 정말 총선기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살이 그냥 저절로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객관적인 수치로는 네, 느낌입니다. 네, 느낌만. 네. 이 기자님요. 앞서 우리 정종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총선하면 저희 언론으로서는 상당히 바쁜 시기거든요. 근데 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앞서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네. 즉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진을 뺀 상황에서 이 21대 총선까지 치르느라 정말 살은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종욱 기자님 좀 빠진 것 같은데 정 기자는. 저 느낌이라니까요. 네. 아무튼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천안, 아산 그리고 그 총선 얘기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 갑에는 이제 문진석 그리고 을에는 박안주, 병에는 이정문 후보 뭐 지금 당선이신 분인데요. 이렇게 세 분이 당선이 됐고 모두 민주당이 이제 가져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저는 뭐 예상됐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역시 예상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 지역 갑을병 선거구만 본다고 하면 수도권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도권 민심이라고 하면 이번에 총선은 어찌됐건 코로나19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정부 대응 능력에 따른 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또 높은 투표를 차지했잖아요. 실례로 본다고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80석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03석인데 서울 지역만 본다고 하면 49석 중에 41석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네. 경기도 역시 그 50구석 중에 51석이 민주당이에요. 그만큼 그 현 여당의 인기가 높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 이제 선거 전에 저희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한번 그 전망을 한 게 있어요. 미리 예측을 해보자. 내기? 내기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전망을 해보자. 네. 이 정도였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가불병 모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역시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또 그때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은 갑은 천안 갑 같은 경우에는 좀 접전을 펼칠 것이고 을은 좀 약간 원사이드하게 그래도 현역 의원께서 좀 더 쉽게 될 거다 예상을 했고 그래도 병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이 되겠지 하는 네, 이렇게 좀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봅니다. 아산 얘기를 좀 해보면 아산은 갑에는 이명수, 을은 이제 강훈식 의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한 석씩 가져간 모양새인데 뭐 모두 현역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됐어요. 네, 다 현역 분들이 다 당선이 됐는데 저는 아산 갑 지역하고 을 지역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좀 아산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 분위기를 많이 좀 읽을 수 있었는데 아산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갑 지역에선 그래도 접전 끝에 그래도 민주당이 뭐 가져가겠지 요 정도의 예측을 했었는데 빗나갔습니다. 뭐 접촉까지는 맞았으니까. 네. 이 기자님요. 아산 을 선거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천안 지역의 평균 연령이 38.5세고 네.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39.2세예요. 엄청 젊은 나이고 이쪽 아산 을 선거구 같은 경우는 워낙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현 여당의 승리를 좀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아산 갑 선거구 같은 경우는 박빙을 예상했습니다. 여기는 박빙 예상에 앞서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현역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명수 의원과 그 복귀한 후보의 16년 만에 매치는 리턴 매치라고 네. 표현이 되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워낙 관심이 높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당의 어떤 강세 속에서도 또 아산 갑은 반면에 보수 세력이 짙은 데거든요. 그다음에 과연 누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건 박빙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갑 같은 경우는 워낙 빅매치이기도 했고 누구도 쉽게 뭐 한 명이 뭐 월등한 표차로 이기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천안 아산에는 이번에 특히나 박빙 지역이 좀 많았잖아요. 네. 보통은 뭐 이게 기준이 있진 않지만 3%포인트 내외? 뭐 이 정도는 이제 박빙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 어디 신문을 보니까 3%포인트 이내에 들어간 게 전국에 22개래요. 이번 총선에서. 근데 천안 아산에서만 2곳. 뭐 보궐선거까지 하면은 3곳이 되겠죠. 네.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좀 자세한 수치는 정 기자가 좀 네, 그중 한 곳이 천안 갑 지역인데요. 이거는 좀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안 갑 지역의 이제 민주당 문진석 후보는 45,999표를 득표했고요. 통합당의 신범철 후보는 44,671표. 전체적으로 49.3%와 47.9%. 천안 을 지역은 이제 3선에 도전하는 박안주 후보가 좀 압승을 했고요. 한 3만여 표 정도 차이가 났고요. 천안 병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진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3명과 그리고 보수 인물 1명 이렇게 대결이 펼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정문 후보가 43,118표로 이제 36,854표를 얻은 이창수 통합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표 차이가 근소했는데요. 아산갑 선거구의 경우 그 이명수 당선인과 그 복귀한 후보 간의 표 차이는 불과 564표 차이입니다. 뭐 수치로는 0.73% 너무 근소한 차이죠. 반면에 그 아산을은 강훈식 당선인과 그 박경기 후보 간에 1만 5천 표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 천안시장의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사실상 0.61%거든요. 네.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득표율 관련해서는 사실 뭐 천안 을이나 뭐 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천안 병 같은 경우는 양승조 지금 이제 도지사가 내리 4선을 했던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까지도 분류가 되는 곳인데 저는 이번에는 좀 박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종문 후보도 여당 표를 이제 흡수할 그런 인사고 그리고 정의당의 황한철 후보도 뭐 야당 표를 가져가 통합당 표를 흡수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기존의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선거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뭐 예상보다 싱겁게 끝난 걸로. 천안병 선거구의 김종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요.
그 민주당의 경선 참여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죠. 네. 컷오프에 반발해서 이제 끝까지 도전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는 그 무소속 출마자들이 그리 녹록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코로나19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감염증이 확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취재뿐만 아니라 일반 후보자들도 인사를 못하고 다녔잖아요.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중앙당의 어떤 후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무소속 출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름조차 알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또 이제 그 정의당의 황한철 후보 같은 경우는 의외예요. 지금 천안시장 재보궐선거만 본다고 하면 워낙 유권자가 많아가지고 그때 보면 7% 정도를 했는데 이 황한철 후보 같은 경우는 한 4%대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이 병지역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예상을 한 게 저는 일단 그 무소속으로 나온 김종문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좀 약간 명분은 없었다라고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내린 게 왜냐하면 김종문 후보 자체가 민주당하고 양승조 지사를 조금 비판을 하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그 충남 도의원 2번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정당 정치를 했던 분이세요. 그 김종문 후보 자체가. 근데 2018년도에 그 지방선거 때 도의원에 다시 재출마하지 않고 그때 이제 천안 병지역 이제 보궐선거 열린 그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다가 떨어지게 됐죠. 떨어지고 나서 그 민주당 활동을 거의 안 했다고 저는 이렇게 그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들었거든요. 만약 그 올해 총선을 좀 도전을 한다고 했다면은 그때 당시 결과가 어떻게 됐든 정당 활동을 조금 했었어야지 정당 정치의 그 룰을 어느 정도 따라줬어야지 이번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좀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당의 활동은 전혀 없이 그런 거 없이 딱 무소속 출마했던 부분이 당회나 이쪽에서나 뭐 다른 지역민들을 뭐 적극적인 지지층 외에는 이렇게 응원을 하기 어렵겠다 하는 부분이 좀 느껴졌고요. 정의당의 황한철 후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아산시 의원 선거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다선거구. 그랬다면은 아산 갑으로 출마를 하시던 그렇게 했을 때 좀 명분이 있지. 갑자기 천안 병지역으로 왔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 여기서 그렇게 많은 득표율은 안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정의당의 어쨌든 당의 브랜드가 물론 요번엔 조금 뭐 참패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전만은 못하지만 당 지지율에 비해서도 좀 득표율이 좀 황한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서 정의당의 황한철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이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 언론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거 봤더니 끝나고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현수막을 게재를 했는데 그 현수막 내용이 너무 유권자를 비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네. 그래서 SNS상에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에서 언론보다는 오히려 저쪽 부산 쪽의 언론에서 이걸 많이 거론했더라고요. 정 기자도 쓰지 네, 않았어요? 나중에 썼는데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현수막을 걸었던 저녁에 현장을 지나가다 그 현수막을 봤어요. 보고서 사진을 찍고 네. 당시에 기사 쓸 생각이 없었죠. 그냥 그거를 누군가가 SNS에 이제 올렸고 SNS에 이제 좀 화제가 되더니 이제 부산 쪽 언론에서 나왔고 이제 저는 또 뒤늦게 이제 그거를 쓰긴 했죠. 당원들 안에서도 그 현수막은 좀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의당 내부에서도 선거구별로 또 정당별로 좀 요번에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천안 갑 같은 경우는 이규 의원이 이제 현역이 불출마를 하면서 여기도 좀 이슈가 됐던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 먼저 통합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참신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그 영입인재 신범철 후보를 여기서는 이제 단수 공천을 했잖아요. 네. 이 후보를 좀 포장하는데 그 전체적인 당 차원에서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게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지역에서 이름이 좀 못 알려졌다면은 조금 더 경선을 약간의 뭐 전략 경선 비슷하게 하더라도 이 사람을 좀 많이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슈 메이커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 이규희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는 자동으로 이제 전략 지역 예고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전략 공천으로 중앙에서 누가 인사가 내려온다. 네, 그랬던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천안갑 예. 운영위원장이랑 일부 당원들이 이제 서울에 당사에 가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좀 이런 서명을 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때 거론됐던 인물이 최기일 교수라고 네, 청년이죠. 청년에다가 이제 또 국방 전문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기일 교수를 한번 통화를 하고 만나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당에서 하라면 당에
그걸 입장을 따르겠다. 맡기겠다. 예, 네. 그것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지역에 있는 언론과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면서 이 그래도 당에서 이제 영입한 인재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욕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거 좀 아쉬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갑도 그랬고 병도 그랬고 을 같은 경우야 물론 현역이 나왔으니까 일찌감치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공천 과정도 좀 딜레이가 됐고 과정에서 조금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매끄럽지 않았죠. 네. 이번 선거의 그 천안갑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공약도 공약이지만 그 두 가지라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최종 후보의 그 누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천안갑의 정통적 그 보수층인데 이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두 부분에 저는 가장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도 후보자만 6명이 이를 정도로 뭐 하마평이 오른다고 하면 10명이 넘었을 맞아요. 정도예요. 다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누가 과연 후보가 될 것이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 지금 그 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천안하고는 거의 연고가 없는 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범철 후보 같은 경우는 대학 뭐 고등학교까지 이쪽에서 졸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천안 지역사에서 거의 뭐 저희들도 잘 몰랐던 분이고 문진석 후보도 역시 문진석 당선인도 역시 양승조 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이 지역에서 그 일반인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어떤 특정 계파가 후보를 내리꽂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하마평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천안갑 선거구의 경우 그 15대 국회까지 보수 후보들의 동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그 17대부터 18, 19대까지 천안갑 선거구를 지키다가 그 분구가 되면서 이 병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20대가 자유한국당이었죠. 박찬호 전 의원이 승리를 거뒀고 중도 하참에 따라서 이규희 전 의원이 했고요. 근데 이번은 역시 엎치락뒤치락 했던 표심이 결국은 그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종익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거기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좀 자료를 좀 보니까 문진석, 신범철 후보 간의 그 표 차이가 한 1,300여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네. 여기에 또 정조희 우리 공화당 후보 네. 그리고 조세빈 친박신당 후보가 이 두 명이서 가져간 표만 해도 1,400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정당을 보면은 좀 약간 극보수 진영이라 보면 되잖아요. 혹시 이 표들이 이 후보자들이 만약에 안 나오고 이제 보수가 결집했다고 하면은 좀 결과는 조금 뒤바뀌지 않았을까. 문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당선자 지금은 당시 후보 시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고발 건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게 좀 애매한 게, 그 상임 고문단이죠. 민주당 내 고문단이 경선에서 그 자기를 지지한다 이런 또 자료를 내고 SNS에 올리고 했는데 이거를 경선 후보 다른 상대가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선관위에서는 허위 사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게 좀 애매하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고발하고 나서 이제 선관위 보도 자료까지 냈으니까 당시 이제 후보일 때 문 후보 만났을 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문 후보 문진석 당선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지 선언을 했던 분들이 이제 좀 고문단이라고 하니까 얘기하신 대로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지지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지지를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지지 자체를 특정 후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지 자체가 문제는 거로 인식을 하시고 저 지지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관위에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를 한 건데 뭐 나중에는 지지한 게 맞다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필로 이렇게 써서 네,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기소를 이제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천안을로 한번 넘어갈게요. 천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주 의원이 일찌감치 공천을 받았잖아요. 근데 경쟁 후보가 굉장히 좀 늦게 결정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의 패인 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공천 과정의 잡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층도 있었겠어요. 지금 뭐 부성 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보니까 38세가 안 되더라고요. 평균 나이, 유권자, 평균. 평균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어찌됐건 여당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기보다 더 패인의 원인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이정만 후보가 나오기 이전부터 그 신진영 위원장의 지난 2018년부터죠. 자기 밭을 읽어놨습니다. 반면에 박찬주라는 현 육군 대장까지 출마를 선언했고 둘만의 싸움 경쟁에서 갑자기 갑에 도전했던 그
그 이정만 후보가 을로 와서 네. 본인이 후보자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완주 의원이야 어찌됐건 고정표가 있는 법이고 그에 따른 그 후보자 3명 중에 나중에 누군가가 됐다고 해도 그 후보자, 이정만 후보자에게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코 그 지지 세력을 받아들였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갑니다. 기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나 뭐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였잖아요. 얼굴을 알리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이제 공천까지 천안을 같은 경우는 3선에 도전하는 그 박완주 의원의 정치 신인에다가 지역의 인지도도 적은 분들이 거기다가 공천까지 늦었으니까 좀 더 어려웠던 선거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천안을에서도 고소고발전이 조금 있었잖아요. 박완주 당선인인데요. TV 토론회에서 네. 그 직산 송정탑 이제 지중화 예산을 자신이 확보했었다고 이렇게 발언한 게 좀 문제가 됐던 건데요. 네. 이거를 이제 직산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가 이게 선관위 고발장을 냈어요. 한 게 아니다. 박 당선인이 한 게 아니다. 이 허위 사실이다. 이걸로 고발을 했고 지금 선관위에서도 고발 조치가 된 건데 좀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선관위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한 거지 선관위에서 네, 이제 그렇죠. 검찰에 넘긴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 네, 그런 단계고 본인이 또 이제 바로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요목조목 해명은 하긴 했는데 뭐 결과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아산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아산 갑 같은 경우는 이명수 의원이 결과적으로 이제 4선 도전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초박빙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갔는데 승리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기 전에 이쪽은 역시 보수 성향의 지대뿐만 아니라 현역 프리미엄이 좀 강하지 않았나. 지금 3선이고 곧 개헌하는 21대 국회부터는 4선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충남에서 11석 중에 5석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중에 5석 모두 중진들이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곳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힘을 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19 당시 우한 교민들이 그 아산 지역에 왔을 때 그때 좀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의 그 복귀한 후보에게는 조금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산 지역, 아산 갑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명수 의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하는, 그전에도 뭐 좀 다양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명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조금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좀 부정적인, 좀 네거티브도 했었고, 그런 네. 부정적인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뭐 한 번 더 또 신뢰를 준 거죠. 정 기자 얘기한 대로 이번에 이제 갑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그 이명수 당선자와 복귀양 후보 간의 네거티브는 복귀양 후보가 바로 출마 선언 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이명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오갔는데 그 국민 대표로서 다소 못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사화가 됐더니 그 바로 다음날 반박 자료가 나올 정도로 초반부터 이 신경전이 대단했고요. 그 신경전에 가장 큰 불을 지핀 것이 이 중부방송 TV 녹화였지 않느냐 이런 저희요? 생각.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부방송 녹화가 끝난 다음날 복귀양 후보가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뭐 말은 공약 발표였지만 기자회견 내내 한 얘기가 뭐냐면 녹화 방송 때 뭐 예의가 없다는 등 뭐 이런 세무서를 누가 유치했냐는 등 거기에 반박하느라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이명수 당선인은 이 복귀양 후보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 관건선거운동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면서 서로 네거티브가 좀 심했죠. 저희 언론으로서는 이거를 무조건 기사화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막바지에 그게 있었잖아요. 관건선거라고. 네, 그 그것도 복귀양 있었죠. 후보의 관건선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이명수 당선인이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 지금도 아직도 궁금한 게 그때 당시 유출됐다는 그 문건이 어디서 나왔다는 건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아산 담당 취재기자는 아니어서 직접 취재는 못했는데 네. 뭐 작성한 부서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산시청 네, 네. 시청에 네. 동향 보고하는 자료인데 그 담당 공무원 그 작성한 담당 공무원 조사도 했다고 하니까요. 조사 결과는 제가 모르겠지만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 뭐 징계도 있을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당시 그때 이명수 후보가 아마 이거를 그 관건 선거로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복귀양 후보 역시 지금은 당선이 안 됐지만 그때 당시 이게 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 아산을 뛰어넘어서 충청권에서도
뭐 몇 개 꼽히는 빅매치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누가 되든 뭐 되신 분이야 뭐 앞으로 승승장구하겠지만 여기서 낙선하신 분은 정치적으로 좀 이미지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기존부터 있었는데 복귀한 후보 이제 아쉽게 이제 낙선하긴 했는데 앞으로 정치 행보에서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 주관적이지만 봤을 때는 이번 선거가 과연 복귀한 후보에게 타격을 줬겠지만 복귀한 후보가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만으로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년 후라든지 뭐 8년 후라든지 언제든지 재기가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복귀한 후보를 비롯해서 그 청와대 출신 3인방에 충남에서는 모두 다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3인방 하면은 그 박수현 후보 그리고 조한기 후보 복귀한 후보. 네. 4인방이네. 나소열 후보가 네. 아니라 4인방이네요. 네, 4인방인데 이들이 모두 낙선했다고 하는 네.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전국 이번 21대 총선에서 청와대 출신이 7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40%가 되거든요.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모두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과연 앞으로 선거에서도 과연 도전이 있겠느냐. 어린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4인방이 다 낙선한 데 있어서 이번에는 충격이 크겠지만 저는 아직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 2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귀한 후보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당장 그 공주청양 부여의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도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고사를 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복귀한 후보 같은 경우도 청와대를 한번 다녔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부터 이제 할 것인지 또 계획을 세운다면은 충분히 아까 이종익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나이도 젊고 다음 지방선거 때 아산시장을 나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뭐 도지사 선거에 뭐 상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어떤 도전을 또 할지 지켜보고요. 천안 아산 선거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고소고발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충남은 고소고발건이 적더라고요. 저도 선관위에서 자료 나올 때마다 쓰느라고 너무 이게 과열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봤더니 전국적으로는 229건이 되더라고요. 이게 네. 검찰 고발 건수입니다. 네. 수사 의뢰만 해도 30건이 되고 반면에 이제 충남에서는 13건 그리고 재보궐선거 1건 이렇게 해서 14건인데요. 천안 아산을 한정짓는다고 하면은 이 건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선관위부터 시작해서 검찰, 법원 모두가 이 피의자 공표 사실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알아보고 싶어도 이 세분화해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충남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천안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천안시장 보궐선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21대 총선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결과가 제일 궁금했고 제일 이제 관심이 있던 선거가 저는 천안시장 선거였거든요. 천안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네. 후보자별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상돈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그 지방선거죠. 그 선거 후에 2년 가까이 장애인 단체 등을 찾아다니고 일봉산도 다니면서 네. 이 지역마다 민심을 훑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이런 박상돈 시장이 과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여당의 강세 속에 여기에 당선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관심을 가졌고요. 민주당의 한태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천안시장 낙마로 인해서 민주당의 혈세 낭비라는 여론, 이와 함께 그 개인적 그 음주운전,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 고발, 이런 게 과연 넘어서고 천안시장으로서 입성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박상돈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같은 이유는 앞서 거론한 그 복합적인 문제들을 그 중도 지지층에서 외면하지 않았는가,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강세 속에 솔직히 그 개인적인 문제, 그 음주 전과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평가는 좀 나중에 있었던 그 선관위 고발건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음주 전과 3번은 네. 일반 시민들로서는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 피를 말리는 접전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이제 요 당선자 발표가 이제 확정 지었을 당시에 이제 박상돈 후보 캠프에 있긴 했었는데 뭐 그 발표 순간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박빙을
벌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당시 양 후보자 캠프에서는 서로 당선됐다고는 캠프 분위기가 마련돼 있었어요. 네. 워낙 표 차이가 2,000표 이내, 이건 상당한 박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관내 투표에서 우리가 이겼다, 관내 투표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가지고 저희들도 혼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한 번은 쓰려면 선관위에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각 캠프에서는 본인들이 이 개표 참관인에서 나온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선이 됐다 안 됐다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표 현장에서 이 선관위에서 발표까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저희는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개표장을 다 여러 번 다녀봤으니까 이해가 쉬운데 개표장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 사이트나 방송에 나오는 것만 보시고 득표율을 보시니까. 근데 네. 각 캠프에 가면은 캠프에서 몇 명씩 이제 개표장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지역마다 몇 표가 올라오는지 다 적어서 이제 캠프로 보내면 캠프에서는 여기 우리가 좀 강세인데 여긴 약세인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언론보다 그리고 선관위 발표보다 먼저 자기네들이 당선이 될지 말지를 그렇죠. 분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안주 후보, 이제 박안주 당선인 캠프에 있다가 곧장 저는 박상돈 이제 천안시장 캠프로 갔죠. 이제 네. 그 당시에 후보자였는데 갔을 때 기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한 9시 조금 넘어서 제가 처음 갔는데 기자도 아무도 없고 일단 기자석도 마련돼 있지 않고 그냥 일부 지지자들과 이렇게 후보자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있었는데 여기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제 그 개표 참관인한테 오는 그 자료를 수치를 매겨서 이제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좀 재밌었던 게 그 통계 전문가 그리고 또 빅데이터 전문가가 거기 이제 캠프에서 중간중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박상동 시장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서북구 지역에서는 좀 열세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동남구는 우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표가 계속 개표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마지막 하면은 한 2% 내로 우리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 11시쯤 넘어서는 이게 조금 더 굳히기로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 8% 넘게 차이가 나던 게 점점 좁혀지더니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뒤집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했고 한 새벽 2시 반쯤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박상돈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좀 흘러나왔고 캠프에서는 막걸리를 한 잔씩 벌써 다 따랐어요. 한 2시 반 정도에. 따라서 마시고 조금 있다가 또 뒤집어질 것 같다 해서 또 긴장한 상태로 있고 굉장히 좀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들은 건 이제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선관위에서 당선증 받으러 오랍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캠프에서 전달해줘서 저희도 그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과정에서 한태선 후보 캠프에 있는 모 선배가 여기 있진 않습니다. 모 선배가 여기다, 여긴 여기란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랑 이런 장비 들고 철수를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쪽 얘기 듣고. 네. 근데 옮겨갔으면 저희는 사실 촬영이 현장 분위기, 이제 저희는 스케치라고 표현하는 그 촬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마터면 못 찍고 넘어갈 뻔. 그때 보면은 한 새벽 좀 한 2시 조금 넘었을 때인가 그때 중앙언론에서 한태선 후보가 당선됐다는 이런 기사가 당선, 유령 뭐 이렇게 기사가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일부 캠프 또 지지층에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먼저 써놨는 이제 기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발표가 4시 정도에 있었잖아요. 네. 앞서 2시 넘어서부터 천안 갑선거구 문진석 당선자와 그 신범철 후보가 그때도 이와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도 예, 서로 그 시간대 누가 당선이 될 거니까 그쪽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캠프에 누군가를 알고 그쪽에서 어떻게 됐냐 분위기를 묻고 하는데 저희가 뭐 워낙에 천안아산 지역에다 보니까 6개를 다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 캠프 얘기를 들으면 그쪽 캠프에 서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선이 확실해. 이쪽 캠프에도 저희도 그때 당시에 그 문진석 후보 캠프를 갔을 때 신범철 후보 측에서 왜 거기 가 있어? 우리가 당선인데. 이러면서 이리로 와라. 이러는 게 아마 그때가 2시 반.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천안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4시 넘었을 때 박상동 천안시장 캠프에서는 우리가 당선이다. 이쪽도 한태선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당선이다. 서로 그때는 정말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상황이었죠.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3석을 다 가져갔는데 이걸 다 이제 뭐 그건 선거구마다 투표를 하니까요. 근데 이걸 다
합쳐놓은 게 어떻게 보면 천안시장 선거일 수도 있는데 천안시장 결과는 또 달랐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론조사 때부터 조금 재밌던 수치가 나왔던 게요. 천안 각 같은 경우도 또 엎치락 뒤치락 했고, 을은 또 원사이드하게 또 박안주 후보가 이렇게 이긴다고 나왔고, 병지역도 또 엎치락 뒤치락 했고, 천안시장 여론조사에서는 또 거기도 좀 한 번 박상돈 천안시장이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른 또 여론조사에서는 또 한태선 후보가 앞선다고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여론조사 자체가 조금 저는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층과 그런 분들이 그 여론조사에 참여를 할 텐데 정말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전화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이 8%, 10% 뭐 네, 이 정도의 차이가 났을 때는 분명히 이게 조금 뒤집을 수 있겠다.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천안 가불병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표보다 천안시장 한태선 후보가 받은 그 득표를 보면은 그 당의 그 지지층을 또 흡수를 못했던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번 선거가 이제 발생된 요인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전 시장이었던 이제 구본영 시장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낙마를 하면서 이제 치러진 선거였잖아요. 물론 이제 선거야 뭐 후보로는 이제 한태선 후보 그리고 박상돈 후보가 뛰었지만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인 구본영 시장 대 박상돈 후보와의 대결이 다시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한태선 후보였지만 한태선 후보 측에 그 기존에 이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지지 세력들이 조력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박상돈 대 구본영 대리전을 보는 시각이 충분히 그렇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직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죠. 거의 조직과 지지층들이 같이 갔다고 보면 되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또 이렇게 흡수된 지지 세력도 있었는데 거의 그런 시각이 맞죠. 저는 이제 한태선 후보의 이제 패인을 몇 가지 꼽자면 일단 음주운전 3번의 전력 그리고 일봉산 문제 그리고 막판에 이제 불거진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막판에 이제 선거법 위반이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어떤 후보가 당사자인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현수막이 하나씩 걸리고 나서부터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배경은 그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관련해서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 식사를 제공 당사자들이 이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9명입니다.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거고 그 후보자 역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상당수 여론조사 뭐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한태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았잖아요. 네. 아까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고 뭐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좀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음주운전 3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그래도 시민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게 선관위 고발건이 저는 이게 좀 선거판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한태선 후보는 그 전 천안시장의 낙마로 인한 그 민주당의 이 혈세 낭비란 여론도 컸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 3회 여기에 이제 그 선관위 고발건까지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선관위 고발건보다 그냥 음주 3건이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은 적극적인 정당 그 지지 세력이 아닌 이상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당연한 저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이게 다른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주운전 3회는 솔직히 음주운전 한 번이라고 하면은 좀 실수라고 이렇게 과거 실수라고 해명을 할 수 있겠지만 3번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더 많이 했을 건데 3번 걸렸을 거다. 이렇게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 정도이지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졌고 솔직히 고발건은 좀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또 만약 당선이 됐다고 하면은 그 고발건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음주 3아웃이 다 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거 결과는 나왔고요. 선거는 끝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선관위 고발건은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당선 결과 없이 낙선이고 당선이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선거범죄 수사까지 마련해가지고 그 이 수사관은 그 검찰 3명, 검사 3명, 수사관 네. 13명 이렇게 해서 천안하당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걸 하고 있고요.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5일입니다. 네. 이때까지는 전체 수사 역량을 해서 모두 활용해가지고
이 고발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들어온 거 말고도 또 이제 더 나올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단계에서는 시장 선거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발생한 시기가 이제 예비 후보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천했던 민주당이 이 사실을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실은 기자들도 뭐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는 이제 뭐 소문이 좀 있기도 했잖아요. 투서 내용을 보면은 시점이 1월 23일이더라고요. 투서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 당시 이제 선관위에서 파악하기로 그때 이런 투서도 있고 하지만 익명으로 투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증거가 없다. 만약에 그 증거가 있으면 저거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레드 카펫을 깔아준다고 했었거든요. 들어오는 길에. 근데 그 정도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소문들은 많았지만 확인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뭐 이게 알았다는데 몰랐다는데 크게 공천 과정에서도 이렇게 뭐 더 큰 잡음은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이게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만약에 1월 23일 날 이걸 알고서 했다고 하면은 글쎄요, 뭐 문제는 되겠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발될 걸 알면서도 공천이 됐다고 하면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높다고 해도 그 선거 결과는 녹록지 않다는 거. 네. 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 2년 후에 열리는 지방선거에도 또 상대방에게 약점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로 인해서 천안시는 이제 성모용 시장 이후로 6년 만에 다시 보수 정당이 이제 시의 수장이 됐잖아요. 시정에도 이제 당연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도 실제로 또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상돈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이 취임사이자 후보 때도 내건 게 그 올류 천안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천안을 새로운, 만들겠다고. 그런 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거론했던 문제가 역시 일봉산 민간개발공원 사업 또 그리고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또 천안 축구종합센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 천안의 최대 현안인 일봉산 민간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 한도 내에서 추진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고요. 그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은 재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네. 밝힌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박상돈 천안시장이 그 후보 시절부터 이거를 조금 표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일봉산 같은 문제는 굉장히 조금 이번에도 그렇고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박상돈 시장 쪽의 표가 좀 많이 간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표도 많이 던져졌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만약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안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땅 토지주들이 그 개발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저는 박상돈 시장이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좀 약간 재검토하겠다, 이제 잠정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 이랬지만 충남도 이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뭐 이번에 홍양울 모 같은 경우도 조건부 가결을 했고 여기서는 천안시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좀 약간의 그 계산된 표에 의해 표 계산에 대한 이제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아까 그 얘기했듯이 거기는 조금 제동을 많이 걸 것 같아요. 거기랑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이것도 좀 제동이 심하게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삼거리공원과 그 축구종합센터는 이제 시장 재량이나 뭐 시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뭔가 결정할 것들이 있을 여지가 있는데 일봉산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뭐 축구 센터도 마찬가지죠. 이게 법적인 뭐 이게 장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뒤집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천안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를 뭐 축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지 그게 뭐 딜레이 뭐 조금은 딜레이 될 수 있겠죠.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뭐 금지된다거나 뭐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같은 경우는 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 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찌됐건 가닥이 나오겠는데 그 천안 삼거리 명품화 공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좀 사업 축소 이게 예견이 됐죠. 네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간 돈이 680억 정도인데 그 박상동 천안시장은 업무 보고를 받자마자 이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7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주차장을 없애고 300억으로 줄여라. 이렇게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명품화 사업 자체가 좀 축소될 우려가 있는 거고요. 올해 예정이었던 그 흥타는 춤축제 이것 역시 원래 그 기존에는 애초에 올해 천안문화재단이 천안시에서 홍보를 했던 것이 그 불당동 종합운동장 일원 이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보고에서 박상돈 시장은 본인의 의지 그 천안
삼거리 공원에 왜 우리 이 천안의 주요 상징이다. 상징인데 이곳에서 흥타는 축제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곳으로 할 수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각종 사업들과 천안시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이 박상동 시장과의 어떤 마찰은 조금씩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장 최종 결정권자가 좀 바뀌면서 그 공무원들의 그 기류도 좀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박상돈 이제 천안시장이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뭔가 기대를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죠. 근데 또 2년짜리니까 일단은 2년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좀 지켜보자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취임사에서부터 일단 박 시장이 굉장히 막 들떠 있고 신나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공무원들도 이제 좀 그런 평가를 좋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는 이제 의회와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천안시하고 천안시의 구도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시장인 가운데 의회는 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녹록지 않아 보여요. 지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각 정당별로 보면은 16대 9거든요. 그 미래통합당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고 해도 이 민주당에서 캔슬한다고 하면은 이건 통과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각종 사업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다고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또 현재 그 현역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앞서 우리 정종윤 기자가 얘기했듯이 2년 반 후에, 2년 6개월 후에 다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들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다수인 지금 천안시의회에서 약간은 그 논리와 근거가 부족한 이런 그 행정부의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저는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해서 국회꼴 날 것 같거든요. 20대 국회꼴이. 근데 통합당이 국회에서 보면은 통합당이 이제 그 여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마다 또 보안마다 이렇게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좀 격한데 폭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의석수로 봤을 때. 네. 근데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라고 그렇게 또 안 되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이번 4.15 총선 그리고 뭐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보궐선거까지 통해서 이제 의회나 시장, 수장이 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앞으로 일 잘할 수 있도록 견제구 한마디씩 던져주시죠. 견제구 저부터 할까요? 네. 견제구 선배니까 견제구에서 먼저 하시죠. 제가 예전에 견제구에서 한번 그 정치 깨끗이 합시다라는 견제구를 던진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당선인 분들께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권력에 조금 취해서 마음이 뒤숭숭해질 때면은요. TRI 그 처음처럼이라는 노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이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심, 시민, 묻고 더블로 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생결단으로 정권만 잡으면 보복 정치를 일삼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질 견제구는 포용 정치를 펼쳐달라! 두 분 견제구에서 던져주신 말씀처럼 21대 국회, 곧 있으면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실 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종 기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도를 넘어서 진실을 찾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시사 토크 견제구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 것 같습니다. 이달부터 제작 편수를 2배로 늘렸는데요. 저희 제작진과 기자들도 지역의 이슈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